한국 기업에 벌금 9천억을 때린 인도 정부는 처음엔 당당했습니다. 우리에겐 14억 시장이 있고 해외 기업들이 줄 서 있다. 굴복 아니면 추방이다. 하지만 최후 통첩이 끝났을 때 삼성이 던진 한마디에 인도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50만 명이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몰렸고 첸나이는 원시 시대로 되돌아갔습니다. 모디 총리가 사과했지만 이미 30년 신뢰는 사라진 뒤였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저는 앤드류 쿠퍼입니다. 첸나이에 있는 한국계 컨설팅 회사 아시아브릿지의 수석 애널리스트죠. 10년간 인도에서 한국 기업들의 성공과 도전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타밀나두 주지사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외국 기업들, 특히 한국 기업들은 인도를 더 이상 값싼 노동력 공급처로 여기지 말라는 강경한 메시지였죠. 그리고 충격적인 최후 통첩이 이어졌습니다. 72시간 내에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특별세를 부과하겠다. 사무실이 발칵 뒤집혔어요. 삼성, LG, 현대자동차까지 인도에 진출한 모든 한국 기업들이 비상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요구를 했기에 이런 초강수를 둔 걸까요? 스리페룸부두르 산업단지에 있는 삼성 스마트폰 공장부터 찾아갔습니다. 2만 명이 일하는 세계 최대 규모 생산기지 중 하나죠. 인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세대 중 한 대가 이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공장 정문 앞 광경에 숨이 막혔어요. 붉은 머리띠를 두른 노동자 수천 명이 구호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인간이다. 한국인처럼 대우하라. 플래카드에는 더 자극적인 문구들이 적혀 있었어요. 10년간 속았다. 인도의 자존심을 되찾자. 기술 착취를 멈춰라. 파업 지도부를 만나기 위해 근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노조 위원장 아룬 쿠마르는 예상과 달리 아주 젊었어요. IIT 출신의 엔지니어 출신이더군요. 그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쿵 하고 내려놨습니다. 이걸 보세요. 한국 삼성 직원과 인도 삼성 직원의 급여 차이입니다. 자료를 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같은 일을 하는데 한국 직원은 월 350만 원, 인도 직원은 65만 원, 5배가 넘는 차이였죠. 물론 물가 차이가 있지만 아룬은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아이폰 가격이 인도가 더 싸나요? 삼성 갤럭시 가격이 인도가 더 싸나요? 글로벌 제품 가격은 똑같은데 왜 급여만 다른 겁니까? 그의 주장에는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실제로 인도에서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가격은 한국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비쌉니다. 관세 때문이죠. 그런데 임금은 5분의 1 수준이니 상대적 박탈감이 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의 요구는 간단합니다. 한국 직원 급여의 70% 수준으로 인상, 인도인 경영진 비율 50% 보장, 그리고 핵심 기술 이전입니다. 솔직히 비현실적인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70% 인상이면 현재 급여의 거의 4배 수준이거든요. 하지만 아룬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인도는 14억 인구를 가진 세계 최대 시장입니다. 차이나 플러스 원 전략의 최대 수혜자이기도 하죠. 한국 기업들이 중국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베트남? 인구 1억도 안 됩니다. 멕시코? 너무 멀죠. 결국 인도밖에 없어요. 그의 자신감은 대단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중국 리스크를 피해 인도로 생산기지를 옮기고 있었거든요. 애플도 아이폰 생산을 인도로 확대한다고 발표했고, 테슬라도 인도 진출을 검토 중이었죠. 삼성 인도법인 관계자를 만났을 때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30년간 인도와 함께 성장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압박받는 건 처음입니다. 법무팀장 강석준 상무의 한숨 섞인 목소리였어요. 실제로 삼성은 인도 시장에 엄청난 투자를 해왔습니다. 노이다와 스리페룸부두르에 거대한 공장을 짓고 현지 부품업체들을 육성하고 수많은 일자리를 만들었죠. 그런데 하루아침에 악덕 기업 취급을 받게 된 거예요.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개입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여당인 BJP당 의원들이 외국 기업의 착취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야당도 질세라 인도 노동자의 권익을 지키겠다고 가세했죠. 인도 언론들의 보도 톤도 점점 적대적으로 변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를 조립 공장으로만 여긴다. 기술 이전 없는 일방적 착취 같은 자극적인 헤드라인이 연일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소셜미디어는 더 심각했습니다. 해시태그 샵한국기업 아웃 오브 인디아가 트렌드 1위에 올랐고 삼성 제품 불매운동을 선언하는 게시물들이 쏟아졌어요. 심지어 한국 드라마와 K-팝 보이콧까지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부터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노사 분쟁이 아니라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72시간 최후 통첩의 시계가 째깍거리는 가운데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삼성 인도법인 회의실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어요. 본사에서 급파된 협상팀과 현지 경영진들이 밤새 대책을 논의하고 있었죠. 저는 컨설턴트 자격으로 협상 전략 수립에 참여했습니다. 노조 대표단과의 첫 공식 협상이 이틀 뒤로 예정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협상 전날 밤 충격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볼리우드 영화 보셨어요? 현지 직원 프리아가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최근 개봉한 블록버스터 영화에서 한국 기업 사장이 악역으로 나온다는 거였죠. 인도 노동자를 착취하다가 결국 응징당하는 스토리였어요. 이 영화가 흥행 1위예요. 관객 2천만 명이 봤고요. 사람들이 영화 속 악역과 실제 한국 기업을 동일시하기 시작했어요. 문화 전쟁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K-팝과 한국 드라마로 쌓아온 긍정적 이미지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드디어 운명의 협상 날이 밝았습니다. 스리페룸부두르의 한 호텔 대회의장, 노조 대표 30명과 삼성 협상팀이 마주 앉았어요. 긴장감이 감돌았죠. 아룬 쿠마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단순 조립 노동자가 아닙니다. 삼성 스마트폰의 품질을 책임지는 기술자들이죠. 그런데 왜 베트남 공장 직원보다도 적게 받아야 합니까? 그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베트남, 중국, 멕시코 삼성 공장의 임금 수준을 모두 조사해둔 거였죠. 인도가 가장 낮았습니다. 인도는 IT 강국입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가 인도인이죠. 그런데 왜 제조업에서만 하청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삼성 측 수석 협상가 박찬욱 전무가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임금은 현지 물가와 생활 수준을 고려해 책정됩니다. 인도 내에서도 우리가 지급하는 급여는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요. 평균? 인도 평균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론이 비웃었어요. 우리는 글로벌 삼성의 직원입니다. 왜 인도 평균과 비교합니까? 삼성 글로벌 평균과 비교해야죠. 협상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노조 측은 한치도 양보하지 않았고 삼성도 70%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어요. 그때 노조 부위원장 라제시가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샤오미가 우리에게 제안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그들이 공장을 인수하고 모든 직원을 재고용하겠다고요. 급여도 50% 인상해준다고 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어요. 중국 기업이 배후에 있다는 걸 대놓고 드러낸 거였죠. 그리고 화웨이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5G 장비 공장을 첸나이에 세우면서 삼성 기술자들을 스카우트하겠다고 했어요. 이건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삼성 협상팀은 침묵을 지켰어요. 박 전무는 단지 본사와 논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했죠. 휴식 시간에 저는 박 전무를 따로 만났습니다. 이대로 가면 정말 위험합니다. 어느 정도는 양보를 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양보요? 이미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도 15% 인상했고 보너스도 역대 최고로 지급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4배를 올려달라니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강탈입니다. 협상이 재개됐지만 분위기는 더욱 험악해졌습니다. 노조 측이 새로운 요구사항을 추가로 내놨거든요. 한국인 주재원 숫자를 현재의 절반으로 줄이고 그 자리를 인도인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연구개발센터를 인도에 설립해서 핵심 기술을 이전해주세요. 이건 사실상 경영권 포기를 요구하는 것이었어요. 삼성 협상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게 안 되면 우리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타밀나두 정부는 특별세 30%를 부과할 겁니다. 아룬의 최후 통첩이었어요. 박 전무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본사와 충분히 논의한 후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거였어요. 노조 대표들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회의장을 나갔습니다. 그들은 14억 시장의 힘을 믿고 있었죠. 삼성이 인도를 포기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는 이미 다른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는 거요. 그리고 그 시나리오는 인도가 상상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협상 결렬 다음 날, 저는 이상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중국계 컨설팅 회사 직원이 노조 간부들과 비밀리에 만나고 있다는 제보였어요. 첸나이 시내의 한 카페. 저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중국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류 뭉치를 건네며 뭔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룬과 라제시가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죠.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 서류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 기밀이 담긴 것이었습니다. 삼성과 LG의 생산 공정, 핵심 부품 공급망, 심지어 엔지니어들의 개인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중국 기업들이 인도 시장을 노리고 있다는 소문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할 줄은 몰랐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웨이가 인도 정부에 엄청난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5G 인프라 구축에 100억 달러 투자. 그리고 인도를 아시아 제조 허브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죠. 한국 기업들은 인도를 단순 조립 기지로만 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화웨이 인도 대표의 인터뷰가 신문에 대서특필됐어요. 샤오미도 가세했습니다. 삼성이 떠나면 우리가 그 공백을 메우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했죠. 오포, 비보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도 인도 투자 확대를 발표했어요. 상황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저는 독자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지난 6개월간 중국 기업들이 인도 정치인들에게 거액의 정치 자금을 제공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거예요. 타밀나두 주정부 고위 관료들이 중국을 비밀리에 방문했고 그곳에서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중국은 1대1로 전략의 일환으로 인도 제조업을 장악하려 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인도 정보부 관계자의 말이었어요. 한국 기업을 몰아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거죠.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삼성과 LG 엔지니어들에게 은밀한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고 있었던 거예요. 연봉 3배, 자녀 교육비 전액 지원, 심지어 중국 영주권까지 제시하며 유혹했습니다. 저도 제의받았어요. 삼성 공장의 한 인도인 엔지니어가 고백했습니다. 화웨이에서 연락이 왔는데 지금 연봉의 3배를 준다고 하더군요. 거절하기 힘든 조건이었죠. 실제로 몇몇 핵심 기술자들이 이미 이직을 결정했다는 소식도 들렸어요. 10년간 삼성에서 쌓은 기술과 노하우를 고스란히 중국 기업에 넘기는 셈이었죠. 더 큰 문제는 인도 언론이 이런 사실을 전혀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오히려 중국 기업을 구원자처럼 묘사하고 있었죠. 중국은 진정한 기술 이전을 약속했다. 인도를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런 기사들이 연일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저는 이 정보들을 정리해서 한국 기업들에게 전달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인도법인 대표가 말했어요. 중국의 개입은 예상했던 일이에요. 문제는 인도 정부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죠. 그리고 며칠 후 인도 정부의 선택이 명확해졌습니다.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선 거였어요. 델리의 비즈니스 스탠더드 경제 포럼. 모디 총리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는 가운데 그는 폭탄 선언을 했어요. 메이크 인 인디아 이점형을 선언합니다. 인도는 더 이상 조립 공장이 아닙니다. 우리는 설계하고 개발하고 생산하는 진정한 제조 강국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정책들이 발표됐어요. 외국 기업의 현지화 비율 70% 의무화, 핵심 기술 이전 없으면 사업 허가 취소, 인도인 경영진 비율 최소 50% 보장. 사실상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규제였죠. 외국 기업들이 인도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14억 인구의 거대한 내수 시장은 우리의 무기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인도 기업인들은 기립박수를 쳤어요. 하지만 외국 기업 대표들의 얼굴은 창백했죠. 특히 한국 기업들은 직격탄을 맞은 셈이었습니다. 삼성 인도법인 긴급회의가 소집됐어요. 저도 참석했는데 분위기는 장례식장 같았습니다. 70% 현지화는 불가능합니다. 생산 담당 임원이 말했어요. 핵심 부품은 한국과 베트남에서 수입하는데 인도에서 만들려면 최소 5년은 걸립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기술 이전이에요. 연구개발 책임자가 덧붙였죠.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기술을 넘기라는 건 회사의 미래를 포기하라는 겁니다. 본사와의 화상회의가 이어졌어요. 서울 상황실에는 경영진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도 심각했죠. 인도 정부가 진심인가요? 본사 부사장이 물었어요. 완전히 진심입니다. 인도법인 대표가 답했죠. 모디 총리가 직접 나섰으니 번복은 없을 겁니다. 그때 본사 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화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의 한마디가 모든 걸 결정했습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사업할 수 없다.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였어요. 30년간 쌓아온 관계를 하루아침에 부정하는 곳에서 더 이상 미래를 그릴 수 없다는 뜻이었죠. LG와 현대도 비슷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각 회사 고위 관계자들과 비공식 회동을 가졌는데 모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인도가 우리를 내치려 한다면 우리도 대안을 찾아야죠. LG 인도법인 전무의 말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더 직설적이었어요. 첸나이 공장에 20억 달러 추가 투자 계획이 있었는데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인도 정부는 한국 기업들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믿었어요. 14억 시장을 포기할 수 없을 거라는 계산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이미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는 걸. 베트남, 인도네시아, 멕시코 정부와 비밀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거요. 특히 베트남 정부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했어요. 50년 무상 토지 임대, 10년간 법인세 면제, 전력과 용수 무료 공급, 사실상 모든 걸 다 주겠다는 제안이었죠. 베트남은 인도와 다릅니다.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킵니다. 베트남 총리가 직접 한국 기업 대표들에게 한 말이었어요. 멕시코도 적극적이었습니다. 미국 시장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내세우며 한국 기업 전용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했죠. 이런 뒷면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인도에서는 승리의 분위기가 이어졌어요. 노조는 파업을 계속했고 언론은 굴복할 때까지 압박하자는 논조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10월 3일 모든 게 뒤집혔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동시에 기자회견을 연 거였어요. 그리고 그들이 발표한 내용은 인도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뉴델리 오베로이 호텔 오전 10시 정각 삼성전자 인도법인 대표 김재선 사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300명이 넘는 기자들이 숨죽이고 지켜봤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먼저 지난 30년간 삼성을 사랑해주신 인도 국민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작부터 불길한 느낌이었어요. 감사라는 단어가 작별 인사처럼 들렸거든요. 삼성은 1995년 인도에 첫 발을 디딘 이후 이 땅을 제2의 고향으로 여기며 함께 성장해왔습니다. 노이다와 스리페룸부두르 공장에서 10만 명이 넘는 인도인들과 함께 일하며 연간 80억 달러 이상을 인도 경제에 기여해왔습니다. 그가 잠시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기자들의 긴장감이 극에 달했죠. 하지만 최근 상황은 우리에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상호 신뢰와 존중이라는 비즈니스의 기본 원칙이 무너졌습니다. 일방적인 요구와 압박, 그리고 정치적 개입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상된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다음 발표가 폭탄이었죠. 따라서 삼성전자는 노이다 스마트폰 공장의 단계적 생산 축소를 결정했습니다. 향후 6개월에 걸쳐 생산 라인을 베트남과 인도네시아로 이전할 예정입니다. 회장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몇몇 인도 기자들은 벌떡 일어섰죠. 잠깐, 그럼 2만 명의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기자가 소리쳤어요.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에게는 충분한 보상금을 지급할 것입니다. 또한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다음이었어요. 그리고 당초 계획했던 5조 원 규모의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합니다. 이 투자는 베트남 하노이 인근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5조 원, 인도 돈으로 3,500억 루피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였어요. 이 공장이 들어서면 직간접 고용만 20만 명, 인도를 반도체 생산 허브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였죠. 왜 이런 극단적인 결정을 내리신 겁니까? 한 기자가 물었어요. 김 사장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신뢰가 깨진 곳에서는 미래를 계획할 수 없습니다. 오늘 70%를 요구하면 내일은 100%를 요구할 겁니다.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장기 투자는 불가능합니다. 기자회견이 끝나자마자 저는 밖으로 나왔어요. 호텔 로비에서 LG 관계자들을 만났는데 그들도 비슷한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LG전자가 푸네 공장 생산 중단을 발표했어요. 가전제품 생산을 태국과 베트남으로 옮긴다는 내용이었죠. 8,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오후 4시 현대자동차 차례였어요. 첸나이 공장 신규 투자 중단과 전기차 생산 계획 철회, 특히 계획 중이던 배터리 연구소 설립이 취소된 게 뼈아팠죠. 그건 인도 전기차 산업의 미래가 사라진 것과 같았거든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연쇄 효과였어요. 삼성, LG, 현대와 거래하던 127개 한국 중소기업들이 동반 철수를 선언한 겁니다. 대기업이 떠나는데 우리만 남아서 뭘 하겠습니까?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의 말이었어요. 인도 증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센섹스 지수가 4.7% 폭락했고 루피화 가치도 급락했어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인도 주식을 던지기 시작한 거죠. 저녁 뉴스는 난리가 났어요. 앵커들이 당황한 표정으로 속보를 전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탈출이 시작됐다. 인도 제조업에 비상이 걸렸다. 그런데 정부와 노조의 첫 반응은 여전히 오만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블러핑을 하고 있다. 14억 시장을 포기할 리 없다. 타밀나두 주지사의 성명이었죠. 노조 위원장 아론도 비슷했어요. 겁주기 작전이다. 곧 돌아올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결정은 번복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이미 베트남과 멕시코에서는 한국 기업 맞이 준비가 한창이었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
첫 번째 컨테이너가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삼성 노이다 공장의 핵심 설비들이었어요. 그제야 인도는 깨달았죠. 이게 진짜라는 걸. 한국 3대 기업의 철수 발표 이후 저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움직인 건 부품업체들이었습니다. 첸나이 인근 공단에 있는 한국 중소기업 밀집 지역을 찾아갔을 때 이미 이삿짐을 싸고 있는 회사들이 대부분이었어요. 15년간 현대차에 부품 납품하며 성장했습니다. 현대가 투자 중단하는데 우리가 뭘 믿고 남겼어요? 자동차 부품업체 K파츠 인도법인 황성태 대표의 말이었어요. 그의 회사는 300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모두 해고 통보를 받았죠. 더 심각한 건 2차, 3차 협력업체들이었어요. 대기업과 직접 거래하지 않는 작은 회사들까지 연쇄적으로 타격을 받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LG 협력사에 플라스틱 원료를 공급했는데 이제 주문이 뚝 끊겼어요. 현지 소재업체 사장의 하소연이었습니다. 10월 중순 저는 충격적인 통계를 입수했어요.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직간접 실업자가 벌써 40만 명을 넘어섰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스리페룸부두르 산업단지는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출퇴근 시간에도 도로가 텅 비었고 식당과 상점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90% 줄었어요. 한국 기업 직원들이 주 고객이었는데 한국 식당을 운영하던 굽타 씨는 결국 폐업을 결정했어요. 주변 상가 임대료도 반토막이 났죠. 부동산 시장은 더 심각했습니다. 한국 주재원들이 살던 고급 아파트들이 일제히 매물로 나왔는데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첸나이 집값이 한 달 만에 30% 떨어졌습니다. 10년 만에 최악이에요.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었죠. 금융권도 비상이 걸렸어요. 한국 기업들과 거래하던 현지 은행들이 대규모 대출 손실을 입게 된 거예요. 삼성 협력업체들에게 빌려준 돈이 2천억 루피가 넘는데 회수가 불가능해졌어요. 스테이트뱅크 오브 인디아 관계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인도 정부는 여전히 강경했어요. 단기적 어려움일 뿐 중국 기업들이 곧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입장이었죠. 실제로 샤오미가 삼성 노이다 공장 일부를 인수하겠다고 나섰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습니다. 인도 정부가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거였죠. 한국 기업들은 자기 돈으로 투자했는데 중국 기업들은 지원금을 요구하네요. 현지 경제 전문가의 비판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기술력이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만큼의 기술과 품질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게 곧 드러났거든요. 샤오미 폰은 싸지만 AS 서비스가 엉망이에요. 삼성 서비스 센터는 인도 전역에 있었는데 소비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웨이도 5G 장비 공급을 약속했지만 보안 문제로 논란이 일었어요. 인도 정보부가 중국 장비의 백도어 가능성을 제기한 거죠. 10월 말 인도 산업연합회가 긴급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한국 기업 철수로 인한 경제 손실이 연간 GDP의 0.8%에 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이건 단순한 기업 철수가 아니다. 인도 제조업 생태계 자체가 붕괴하고 있다. 보고서의 결론이었죠. 하지만 가장 뼈아픈 건 미래 투자 기회의 상실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계획했던 프로젝트들이 모두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니까요. 그제야 일부 정치인들이 위기를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11월에 첸나이, 한때 인도의 디트로이트라 불리던 이 도시가 처참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매일 거리로 나가 상황을 기록했어요.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죠. 스리페룸부두르 산업단지 정문. 예전엔 출근하는 직원들로 북적였는데 이제는 경비원 몇 명만 서 있었어요. 거대한 삼성 공장 건물이 텅 비어 있었죠. 2달 전만 해도 2만 명이 여기서 일했어요. 지금은 장비 철거하는 인부 100명뿐입니다. 경비원 라마찬드란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어요. 그도 곧 일자리를 잃을 예정이었죠. 공장 앞 도로변에는 실직자들이 천막을 치고 농성 중이었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마라. 삼성 컴백 같은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어요. 저는 10년간 삼성에서 일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42살 엔지니어 수레 씨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두 아이 학비와 주택 대출금을 걱정하는 그의 모습이 안타까웠죠. 더 충격적인 건 연수의 효과였어요. 한국 기업 직원들을 상대로 장사하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파산 위기에 몰렸거든요. 한국 직원들이 매일 와서 커피 마시고 점심 먹었는데 이제 하루 매출이 10분의 1로 줄었어요. 카페 주인 프리앙카는 다음 달 폐업한다고 했어요. 그녀처럼 문 닫는 가게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생겨났죠.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한국 주재원들이 살던 아파트 단지를 방문했는데 80%가 비어 있었어요.
6개월 전엔 대기자가 100명이었는데 지금은 월세를 절반으로 깎아도 세입자가 없어요. 건물주 쿠마르 씨는 대출금을 못 갚아 경매 위기라고 했죠. 첸나이 전체 부동산 가격이 40% 하락했습니다. 학교들도 타격을 받았어요. 한국국제학교는 학생 수가 10분의 1로 줄어 폐교를 검토 중이었고 한국어를 가르치던 학원들도 줄줄이 문을 닫았죠. 3년간 한국어 배워서 삼성 취업하려 했는데 이제 다 무용지물이 됐어요. 대학생 안 한 데의 절망적인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그처럼 한국 기업 취업을 꿈꾸던 수만 명의 젊은이들이 미래를 잃었죠. 병원들도 위기였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직원 의료보험을 지원했는데 그게 끊기면서 수입이 급감한 거예요. 매출이 60% 줄었어요. 의사와 간호사 절반을 해고해야 합니다. 아폴로 병원 첸나이 지점장의 고백이었죠. 가장 비참한 건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어요. 대기업 직원들은 그나마 퇴직금이라도 받았지만 이들은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렸거든요. 일용직이라 아무 보상도 못 받았어요. 내일 먹을 쌀도 없습니다. 청소 용역업체 직원 칸나는 가족 5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데 수입이 완전히 끊겼다고 했어요. 11월 15일 첸나이 시청 앞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실직자 5만 명이 모여 정부의 대책을 요구한 거예요. 정부가 한국 기업 쫓아내더니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냐? 시위대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어요. 일부는 폭력 시위로 번져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죠. 타밀나두 주정부는 긴급 실업 대책을 발표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월 5천 루피 실업 수당으로는 생활이 불가능했거든요. 애들 학원 끊고 집도 작은 곳으로 이사했어요. 그래도 생활비가 모자라요. 전직 현대차 직원 라비의 가족은 하루 2끼로 줄였다고 했어요. 중산층에서 빈곤층으로 추락한 가정이 수없이 많았죠. 언론들도 이제야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첸나이 경제 비상사태, 50만 실업대란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일면을 장식했죠. 하지만 가장 뼈아픈 건 젊은이들의 미래가 사라졌다는 거였어요. 한국 기업들이 운영하던 기술 교육 프로그램, 인턴십, 해외 연수 기회가 모두 없어진 거니까요. 삼성 SDS 아카데미에서 소프트웨어 교육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폐쇄됐어요. 이제 어디서 배우죠? 공대생 카르틱의 질문에 저는 답할 수 없었어요. 첸나이는 더 이상 기회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인도의 디트로이트는 이제 인도의 러스트벨트가 되어가고 있었죠. 11월 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파업을 주도했던 노조가 결국 무릎을 꿇은 거예요. 삼성 공장 정문 앞 천막 농성 50일째 노조 위원장 아룬 쿠마르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초췌했고 자신감 넘치던 눈빛은 사라져 있었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14억 시장만 믿고 너무 나갔습니다. 삼성과 한국 기업들에게 공개 사과합니다. 그가 고개를 숙이자 뒤에 있던 노조원 수천 명이 일제히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충격적인 광경이었죠. 급여, 인상 요구를 철회합니다. 예전 조건 그대로 일하겠습니다. 제발 돌아와 주세요. 아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불과 2달 전 한국 기업 없어도 된다고 외치던 사람과는 완전히 달랐죠. 부위원장 라제 씨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우리 때문에 50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면목이 없어요. 실제로 파업 주도자들은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었어요. 실직자들이 그들을 원망하며 집까지 찾아와 항의했거든요. 너희들이 잘난 척하다가 우리 모두를 망쳤다. 한 실직자가 아룬의 멱살을 잡기도 했죠. 저는 아룬을 따로 만나 속내를 들어봤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처음엔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하지만 막상 한국 기업이 떠나니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죠. 오히려 더 나쁜 조건을 제시하더군요. 그는 샤오미가 제시한 급여가 삼성의 절반 수준이었다고 고백했어요. 중국 기업들은 시장을 장악한 후 더 가혹한 조건을 내걸었던 거죠. 우리가 속은 겁니다. 중국 기업들은 한국 기업을 몰아내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노조의 항복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이미 베트남과 멕시코로 이전이 진행 중이었거든요. 삼성 인도법인은 짧은 성명만 발표했습니다. 신뢰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당분간 현재 계획을 유지하겠다. 절망한 노동자들은 더 극단적인 행동에 나섰어요. 일부는 단식 투쟁에 들어갔고 심지어 분신을 시도하는 사람도 있었죠. 삼성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겠다. 10년차 직원 무르가는 단식 7일째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어요. 이런 비극적 상황에 인도 사회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한국 기업을 비난하던 언론들이 노조와 정부를 비판하기 시작한 거죠.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모든 걸 망쳤다. 정부의 포퓰리즘이 경제를 파탄냈다. 이런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세대의 분노가 컸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노조 지도부를 비난하는 글이 쏟아졌죠. 우리의 미래를 도둑맞았다. 아룬 쿠마르는 책임져라. 대학생들이 노조 사무실 앞에서 항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어요. 아룬은 결국 노조 위원장직을 사퇴했습니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이 쌓아온 30년 신뢰가 2달 만에 완전히 무너진 거니까요. 가장 안타까운 건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어요. 그들은 단지 더 나은 대우를 원했을 뿐인데 지도부의 과욕과 정치적 이용 때문에 모든 걸 잃게 된 거죠. 우린 그저 한국 직원들처럼 인정받고 싶었어요.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전직 삼성 직원 고팔의 눈물 어린 고백이 가슴을 아프게 했어요. 노조의 항복은 너무 늦었고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12월, 저는 충격적인 문서를 입수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계획했던 미래 프로젝트들의 청사진이었어요. 그걸 보면서 인도가 무엇을 잃었는지 실감했죠. 먼저 삼성의 계획입니다. 첸나이 인근에 5조 원 규모 반도체 공장을 짓기로 했었어요. 인도 최초의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이 될 예정이었죠. 이 공장이 완성되면 인도는 반도체 생산국 클럽에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 반도체 부문 임원이 했던 말이에요. 직접 고용 1만 명, 간접 고용 10만 명, 연간 생산액 100억 달러. 인도를 아시아 반도체 허브로 만들 수 있는 프로젝트였죠. 더 놀라운 건 기술 이전 계획이었어요. 삼성은 인도 공과대학들과 산학협력을 통해 현재 엔지니어를 양성할 계획이었거든요. 10년 안에 인도 엔지니어들이 독자적으로 반도체를 설계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비전이 있었죠. 하지만 이제 그 꿈은 베트남으로 갔습니다. 하노이 인근에 똑같은 규모의 공장이 들어서고 있어요. 현대자동차의 계획은 더 야심찼습니다. 첸나이를 전기차 생산 거점으로 만들려 했거든요. 2030년까지 연간 50만 대 전기차 생산, 배터리 공장과 충전 인프라까지 구축하는 마스터 플랜이었어요. 현대차 인도법인 기획팀장의 설명이었죠. 특히 배터리 연구소가 핵심이었어요.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으로 세계 최대 규모 배터리 공장을 짓기로 했었거든요. 인도의 풍부한 리튬 자원을 활용해 배터리 원가를 30% 낮출 수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다면 인도는 전기차 시대의 중심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기회도 날아갔습니다. LG의 계획도 인상적이었어요. 인도를 가전제품 수출 기지로 만들려 했거든요. 중동, 아프리카, 동남아 시장을 겨냥한 생산기지였어요. 연간 수출 50억 달러가 목표였죠. LG는 현지 스타트업들과 협력해 스마트홈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도 있었어요. 인도의 IT 인력을 활용한 혁신 프로젝트였죠. 한국 중소기업들의 계획도 있었어요. 127개 기업이 인도의 클러스터를 조성하기로 했었거든요. 부품 국산화율 80% 달성이 목표였어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의 핵심으로 만들 계획이었죠. 이 모든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는 2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6조 원에 달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건 이미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들이 중단된 거예요. 삼성은 인도 청년 10만 명을 교육하는 삼성 이노베이션 캠퍼스를 운영 중이었는데 이것도 중단됐죠. 코딩,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무료로 배울 수 있었는데 이제 어디서 배우죠? 수강생이었던 대학생 비크람의 아쉬움이 컸어요. 현대차가 후원하던 미래 모빌리티 연구센터도 문을 닫았어요. 인도 최고 공대인 IIT와 공동 운영하던 곳이었죠. 자율주행차 연구가 한창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연구비가 끊겼어요. 연구원이었던 박사과정생 아디티아의 절망이 느껴졌어요. 가장 큰 손실은 생태계 붕괴였어요. 한국 기업들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제조업 클러스터가 완전히 무너진 거죠. 30년간 쌓아온 협력 네트워크가 2달 만에 사라졌어요. 이걸 다시 만들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인도 산업연합회 사무총장의 한탄이었죠. 그리고 12월 15일 베트남 정부가 대대적인 발표를 했어요. 한국 기업들과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는 거였죠. 삼성반도체 공장, 현대전기차 공장, LG 배터리 공장이 모두 베트남으로 간다는 내용이었어요. 인도가 잃은 미래를 베트남이 고스란히 가져간 거죠. 인도 정부도 뒤늦게 대응에 나섰지만 이미 기차는 떠난 뒤였습니다. 12월 20일 모디 총리가 긴급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어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실수를 인정해야 합니다. 성급한 결정으로 소중한 파트너를 잃었습니다. 인도 총리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한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그만큼 상황이 심각했다는 거죠. 한국 기업들은 지난 30년간 인도 발전의 동반자였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기여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습니다. 모디는 구체적인 유인책을 발표했어요. 한국 기업 복귀를 위한 특별법 제정, 10년간 법인세 면제, 무상부지 제공, 규제 완전 철폐. 한국 기업들이 돌아온다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인도 정부의 진심입니다.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삼성은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답변만 냈고 LG와 현대는 아예 반응하지 않았죠.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의 말이 모든 걸 설명했어요. 더 큰 문제는 국제적 신용도였어요. 무디스와 S&P가 인도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꾼 거예요. 정책 일관성 부족과 외국인 투자 환경 악화가 이유였죠. 이로 인해 다른 외국 기업들도 인도 투자를 제고하기 시작했어요. 일본 기업들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도요타가 확장 계획을 보류했고 소니는 신규 투자를 철회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당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였죠. 유럽 기업들도 비슷했어요. 폭스바겐은 전기차 공장 계획을 재검토했고 지멘스는 투자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미국 기업들도 관망세로 돌아섰어요. 테슬라는 인도 진출을 무기한 연기했고 애플도 생산 확대를 주저했죠. 인도 리스크가 너무 커졌다는 게 공통된 평가였어요. 타밀나두 주지사도 결국 사퇴했습니다. 제5만함이 재앙을 불렀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새로 취임한 주지사는 첫 일정으로 한국 대사관을 방문했어요. 무릎 꿇듯 사과하며 한국 기업 복귀를 간청했죠. 어떤 조건이든 수용하겠습니다. 제발 다시 기회를 주세요. 인도 재계도 총력전에 나섰어요. 타타, 릴라이언스 같은 대기업들이 한국 기업 복귀를 위한 펀드를 조성했죠. 한국 기업이 돌아오면 인프라 구축을 전액 지원하겠다는 제안까지 했어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이미 새로운 미래를 그리고 있었어요. 베트남, 멕시코, 인도네시아에서 말이죠. 인도? 당분간 계획 없습니다. 삼성 고위 임원의 단호한 답변이었어요. 12월 31일, 인도 증시는 연중 최저치로 한 해를 마감했습니다. 루피아 가치도 역대 최저 수준이었죠. 모디의 백기 투항은 너무 늦었고 대가는 너무 컸습니다. 인도는 제조업 굴기의 꿈을 스스로 포기한 셈이 됐죠. 새해가 되자 저는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남긴 것들을 정리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라는 제목이었죠. 인도 언론들이 이 보고서를 대서특필하면서 국민들은 충격에 빠졌어요. 먼저 고용 창출 규모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직접 고용한 인원만 10만 명, 간접 고용까지 합치면 100만 명이 넘었어요. 이들 대부분이 지금 실업자가 됐죠. 한국 기업은 단순히 일자리만 준 게 아니었어요. 기술을 가르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교육했죠. 전직 삼성 직원 교육 담당자의 증언이었어요. 실제로 한국 기업 출신들은 어디서든 환영받는 인재였거든요. 더 놀라운 건 기술 이전 실적이었습니다. 30년간 한국 기업들이 인도에 전수한 기술이 3,000개 항목이 넘었어요. 반도체 설계부터 자동차 엔진 기술까지 첨단 기술을 아낌없이 나눴죠. 일본 기업들은 핵심 기술을 절대 안 줍니다. 중국 기업들은 조립만 시키죠. 하지만 한국 기업들은 달랐어요. 인도 공과대학 김속 교수의 평가였습니다. 그는 삼성과 공동 연구를 진행했던 경험이 있었죠. 교육 투자도 어마어마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설립하거나 지원한 기술 학교가 50개. 내년 졸업생이 2만 명이었습니다. 삼성테크 인스티튜트에서 3년 공부했어요. 학비 전액 무료에 취업까지 보장됐죠.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겠어요? 졸업생 라울의 이야기였어요. 그는 지금 생계를 위해 우버 택시를 운전하고 있었죠. 사회공헌 활동 규모도 놀라웠습니다. 30년간 교육, 의료, 환경 분야에 투자한 금액이 30억 달러? 우리 돈으로 4조 원에 달했어요. 특히 의료 지원이 컸죠. 삼성이 챈나이에 지은 종합병원은 매년 10만 명의 환자를 무료로 치료했어요. 현대가 만든 이동진료소는 오지 마을을 찾아다니며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우리 마을에 처음으로 의사가 온 게 현대 이동병원이었어요. 덕분에 많은 생명을 구했죠. 타밀나두 시골 마을 이장의 증언이었습니다. 환경보호 노력도 남달랐어요. 한국 기업들은 인도 정부 기준보다 3배 엄격한 환경 규제를 자체 적용했습니다. 삼성 공장 주변이 챈나이에서 가장 공기가 깨끗했어요. 폐수 처리 시설도 최고 수준이었고요. 환경단체 활동가의 평가였죠. 더 중요한 건 산업 생태계 구축이었어요. 한국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수백 개의 중소협력업체가 성장했거든요. 한국 기업들은 협력업체도 함께 키웠어요. 기술 지도, 품질 관리, 경영 컨설팅까지 다 해줬죠. 부품업체 사장 고빈드의 이야기였어요.
그의 회사는 직원 5명에서 시작해 500명 규모로 성장했었죠. 물론 지금은 파산 위기지만요. 문화 교류도 활발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후원한 K-팝 콘서트, 한국 영화제, 한식 페스티벌이 매년 열렸어요. BTS 콘서트 티켓을 삼성이 직원들에게 무료로 나눠줬어요.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이었죠. 젊은 직원 프리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하지만 가장 큰 기여는 인도를 글로벌 제조업 지도에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오기 전 인도는 제조업 불모지였어요. 그들이 와서 비로소 메이드 인 인디아가 가능해진 거죠. 인도 산업연합회 전 회장의 고백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 기업들이 인도 GDP에 기여한 비율이 2.8%에 달했어요.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나 됐고요. 보고서 마지막에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단순한 외국 투자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인도의 미래를 함께 그리던 동반자였다. 우리는 오만과 욕심으로 그들을 잃었다. 이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인도 사회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후회와 자책의 글들이 쏟아졌죠. 우리가 진짜 바보였다. 한국 기업들에게 미안하다. 제발 돌아와 달라. 하지만 이미 떠난 기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너무 늦게 알려졌고 후회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죠. 저는 보고서를 마치며 눈물이 났어요. 10년간 지켜본 한국 기업들의 헌신과 노력이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다니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3월의 첸나이. 여전히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작은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젊은 인도 기업가들이 모여 한국 기업 컴백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한국 기업 복귀를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고 100만 명이 동참했죠. 우리가 잃은 건 단순한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파트너를 잃은 거예요. 캠페인을 주도한 스타트업 대표 아르준의 말이었어요. 그는 삼성과 협업했던 경험이 있었죠. 대학생들도 움직였습니다. IIT 학생들이 한국 기업에 사과 편지를 보내는 운동을 시작했어요. 우리 세대는 한국 문화를 사랑하고 한국 기업을 존경합니다. 부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학생회장 아나냐의 편지는 한국 언론에도 소개됐어요. 변화의 조짐도 있었습니다. 타밀나두 새 주지사가 파격적인 정책을 발표한 거예요. 한국 기업이 돌아오면 주정부가 직접 임금의 30%를 지원하겠다. 파업은 10년간 금지한다. 인도 정부도 계속 노력했어요. 외교부 장관이 서울을 방문해 한국 기업들을 직접 만났죠. 과거는 잊고 새롭게 시작합시다. 인도는 변했습니다. 작은 성과도 있었어요. 삼성이 인도의 작은 연구개발센터는 유지하기로 했거든요. 철수하지 않고 100명 정도의 엔지니어는 남겨둔다는 거였죠. 완전히 떠나는 건 아니에요. 언젠가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확대할 수도 있겠죠. 삼성 관계자의 조심스러운 언급이었어요. 희망의 불씨를 남겨둔 거죠. 현대자동차도 애프터 서비스 센터는 유지하기로 했어요. 이미 판매한 차량들의 서비스는 책임진다는 거였죠. 고객과의 약속은 지킨다는 현대의 철학이 느껴졌어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인도 사회의 인식이었습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많은 걸 배운 거죠. 외국 기업도 존중받아야 한다. 신뢰는 비즈니스의 기본이다. 과도한 요구는 모두를 망친다. 이런 교훈들이 사회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어요. 일부 한국 중소기업들이 조심스럽게 복귀를 타진하기도 했어요. 위험은 크지만 기회도 있다고 판단한 거죠. 인도 시장을 완전히 포기할 순 없어요. 조심스럽게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의 말이었어요. 저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인도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양국 기업인들의 대화 채널을 만들고 신뢰 회복을 위한 포럼을 개최하고 젊은 세대들의 교류를 지원하고 있죠. 시간이 걸리겠지만 반드시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30년 우정이 그렇게 쉽게 끝날 순 없으니까요. 최근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어요. 삼성이 인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거예요. 완전한 철수는 아니라는 뜻이죠. 인도가 진정으로 변한다면 우리도 다시 갈 수 있을 겁니다. 삼성 임원의 말에서 희망을 봤어요. 저는 믿습니다. 언젠가 한국 기업들이 다시 인도로 돌아올 거라고. 그때는 서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파트너가 될 거라고.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첸나이에서 다리를 놓고 있습니다. 한국과 인도, 두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요. 지금까지 인도 첸나이에서 10년간 한국 기업들을 지켜본 앤드류 쿠퍼 씨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14억 시장의 오만이 어떻게 50만 명의 비극을 만들었는지, 30년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희망도 남아 있습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잘못을 인정하는 용기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으니까요.
한국 기업의 진짜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